좀비 기업만 3,000개, 민간 부채가 폭발한다.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제결제은행이 대한민국의 민간 부채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게다가 민간 부채에 대한 실태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 실태를 보면 말입니다. 가히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보시지요. 5년새 민간 부채 증가율입니다. 44.7%예요. 민간 부채라는 게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44.7%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가계 기업이 부채 늪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부채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대로라면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민간의 부채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저는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 보세요. 이 지표를 국제결제은행이 발표를 한 지표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2017년 3,393조 3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 4,833조 1천억 원입니다. 44.7%가 늘었고요. 금액으로 보면요. 1,493조 8천억 원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진짜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늘었습니다. 가계부채도 기업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지표를 보고 있으면서 이 지표를 만들면서 제 스스로도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보세요. 가계부채가 1640조 7천억 원에서 2022년 2260조 1천억까지 올라갔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포함된 부채가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된 부채가 자영업자 부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개인사업자 부채는요.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은 가계부채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기업부채는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2017년 1698조 6천억 원에서 2022년 2573조까지 늘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제가 봐서는요. 경제 주체들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결국 기업에도 또 가게에도 엄청난 저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없다고.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 전체로 앞으로 커지면 커지는 만큼 말입니다. 저는 시장의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2022년 기준입니다. GDP예요. GDP는 한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말합니다. 뭐 제품도 생산하고 서비스도 생산할 거예요. 그 총액을 말하는데 그게 2,150조 6천억 원이 2022년 말이에요. 2,150조예요. 2,150조. 자, 그런데 가계부채는 2,260조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총액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 기업부채는 2,573조니까 훨씬 더 많다예요. 훨씬 더 많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의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앞으로 역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경제정책을 펴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결국 우리 경제를 부채 더미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저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요. 국제결제은행에서는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고 2260조고 기업부채가 2573조고 그런데 부채 폭발은요. 기업부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좀 틀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자영업자가 가장 빨리 터질 거다. 자영업자 터지면 그게 연쇄적으로 가게가 터지고 가게가 터지면 제2금융권이 터지면서 제1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은 말입니다. 기업 부채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가계부채의 단위하고요. 기업부채의 단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단위가 억이라 그러면요. 기업부채의 단위는 10억이거든요. 가계부채의 단위가 1,000만 원이라 그러면요. 기업부채의 단위는 1억 원입니다.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그러니까 기업부채가 터지면 더 위험하다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나 혹은 시장에서는요. 가계부채도 위험하지만 기업부채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콕 집었습니다. 왜냐고요? 실제 그 지표가 나옵니다. 이유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외부 감사 대상 기업 23,273곳이에요.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라는 것은요.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회계감사 기관들이 지금 그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업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한계 기업이 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3,000개가 넘어섰습니다. 3,017개예요. 이게 한계 기업이라는 게 벌어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을 말하잖아요. 그것도 1년 동안만이 아니라 3년 동안 못 내는 것을 말합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벌어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3,000개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12.9%나 됩니다. 4년 새에 말입니다. 48.3%가 늘어났습니다. 2034개가 3,017개가 됐으니까요. 983곳이 늘어난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죠. 그런데 이 3,000개가 왜 위험한 수치냐? 왜 민간 부채에 폭발하는 것이 기업에서 먼저 일어나느냐? 여러분 외환위기 때 보세요. 1999년에는요.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에 255개만 한계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을 따져도 말입니다. 10배가 넘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322개예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극한 위기 때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과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계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 더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충격은요. 예상보다 빨리 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는요. 이 3,000개 부실이 터지면 어쩌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한계 기업이 이렇게 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문제는요. 결국 말입니다. 금리를 올렸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1년부터 금리를 올렸거든요.
금리를 올렸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말입니다. 부채가 늘어납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가게든 기업이든 극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부채가 축소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디레버리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채 축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아니 0.5%의 금리가 3%까지 올렸잖아요. 지금은 3.5%의 기준금리가. 그런데도 말입니다. 민간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왜 올렸나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이 야 금리를 올렸는데도 부채가 축소가 되지 않네? 그러면 대한민국은 위험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이야기네. 결국 이자 폭탄이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래요. 가계는요 2,919조 6천억 원에서 2,260조 1천억 원 조금 덜 늘어났습니다. 기울기가 기업에 비하면 조금 낮아요. 기업은요 2,355조 4천억 원에서 2,500까지 올라갑니다. 2,573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괜찮을까? 금리를 올렸는데 부채가 늘어나? 저 나라 이상하네. 국제결제은행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나라 이상하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금리를 올렸는데도 부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터질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단서를 가지고 말입니다.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현재를 보면 4,833조 1천억 원이라는 게 현재입니다. 과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5년 전까지 올라가 보니까 44.7%나 낮았습니다. 3,393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지금 분위기 봐서는 더 늘어납니다. 왜? 경기 침체가 지금도 되고 있으니까.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규모가 쪼그라들잖아요. 규모가. 수출이 흑자가 날지 모르지만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쪼그라들으면 기업도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내보내야 된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간다가 지금 현재까지 지표를 보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시장은 굉장히 냉혹해졌고요. 그 시장의 불안감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절대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인 거거든요. 현실이 그렇게 점점 가고 있다는 게 저는 두렵다는 생각 당연히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 공감 자체가 그 정도로 시장의 위험성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지표를 저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늘이요. 지표가 말입니다. 결국은 현장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의 지표는 분명히 점점이 연결시키면 과거와 연결이 될 거고요. 과거와 연결을 시키면 추세선이 나옵니다. 덩락이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어떤 우리 경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요. 여기도 어떻게 될 것인가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럼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생각보다 빨리 터질 수도 있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올립니다.